숭조위원회 제29군이 패퇴하고 페이핑과 텐진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들은 장제스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페이핑을 탈환하기 위해 탕원보가 지휘하는 중앙군의 최정예 부대인 제13군을 바다링 장성을 넘어 페이핑 서북쪽 최대 요충지인 낭카오로 진출시켰습니다. 낭카오는 페이핑 공략을 위한 전략 요충지로 일본군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곳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선봉부대인 탕안보의 제13군을 지원하기 위해 그 후속으로 류주의 제2집단군과 웨이리앙의 제14집단군을 바오딩에서 베이핑 서남쪽 방면으로 파견했습니다. 그러자 베이핑 방어에 실패했던 숭조위안도 나머지 병력 1만여 명을 재편, 저저우의 진푸 철도 주변을 집결시키고 이들과의 합류를 기다렸습니다. 또한 이에 맞춰 장제스는 차알성에 주둔하던 부조위가 지휘하는 제7집단군에게는 따로 중앙군의 15개 사단 및 9개 여단을 배속시켜 핑수 철도를 따라 남동쪽으로 진격, 관동군의 측면을 위협하고 일부 병력은 만주국 국경지대로 진입시켜 관동군의 배후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또한 국부문 공군이 보유한 40여 대의 항공기를 로양과 진안의 비행장에 분산 배치하고 산둥성의 짜오저에서 허베이성의 수자장까지를 필수 제공지역으로 설정함으로써 일본 육군 항공대의 대지 항공작전을 저지하도록 했죠. 적극적으로 일본을 압박, 마치 자석을 갖다 댄 것처럼 일본군을 전선에 들러붙게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적극적인 공세로 만약 일본군의 전력이 약화되면 그나마 전투력이 인정되던 탕원보의 제13군을 창으로 활용, 일본군을 분쇄해버리고 베이핑을 탈환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자 바오딩을 점령한 후 정전협정으로 화북 오성의 괴뢰국화를 느긋하게 완수하려 했던 일본군도 어쩔 수 없이 작전을 변경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장제스의 전략이 일본의 중국 침공을 새로운 국면으로 맞이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을 전면전으로 들어가게 유도한 꼴이 돼버렸으니까요. 어쨌든 일본군은 다음 수순이었던 바오딩 공략작전은 일단 뒤로 미루고 먼저 탕원보의 제13군을 격퇴, 측면과 배후의 위협을 제거한다는 것으로 작전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1937년 8월 11일 이시라와 간지와 같이 만주사변을 기획했던 이타타케의 세이시로 중장이 지휘하는 상설 사단이자 갑종 사단인 정예 제5사단과 관동군 독립혼성 제11여단을 난카오로 진격시켜 탕원보의 제13군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3군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5사단의 일부 병력을 차출, 만리장성의 주요 관문 중의 하나인 주용관으로 우회, 난카오 후방으로 침투시켰습니다. 그리고 14일에는 관동군 참모장이었던 도조 히데키가 지휘하는 일명 도조병단이라 불리우는 차월 파견병단을 창설, 차월성에서 내려오는 부조위의 제7집단군을 차단시키고자 북상시켰습니다. 그러자 전선은 장제스가 원했던 대로 그야말로 양군이 자석처럼 맞물린 교착 상태에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이런 팽팽한 대치 상태는 마침내 2주에 걸쳐 펼쳐진 중일 양군의 치열한 공방전, 이른바 페이핑 텐진 탈환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8월 25일 일본군 5사단이 난카오 방면과 지읒강 방면에서 협공을 시작하자 중국군 13군의 이성급 부대가 방어하고 있던 주용관이 먼저 함락돼 버렸고, 주용관을 통해 만리장성을 돌파한 일본군에 의해 중국군 13군의 주력이 둘러 쪼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일본군 5사단은 뛰어난 기동 전술로 허리가 절단된 중국군 13군을 각계격파 유린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13군을 지원하기 위해 바오딩으로 이동하던 루이즈의 제20단군과 웨이리앙의 제14집단군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작전 수행과 협조부족, 나태한 행군 등으로 제대로 된 구원 임무를 전혀 못 해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일본군 5사단의 선전으로 배후가 안전해진 일본군 제1군이 중국군 제2집단군과 제14집단군의 집결지인 바오딩을 선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지레 겁을 먹은 제2집단군과 제14집단군은 전의를 상실해버렸고 어이없게도 13군의 구원을 간단히 포기해버리고 퇴학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이 두 개의 집단군이 퇴학하자 덩달아 겁을 집어먹고 퇴학하던 숭조위원회 제29군은 일본군 제2군의 공격으로 장저우에서 괴멸돼 버렸습니다. 그러자 보급선과 통신선이 완전히 절단된 탕원보의 제13군은 나름 분투는 했지만 숭조위의 29군보다 더 큰 무려 2만 6천 명에 달하는 막대한 사상자를 내고 전멸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무능하고 비겁한 중국군은 제2집단군과 제14집단군만이 아니었습니다.
베이핑 북부에서 눈치만 보며 공격을 주저하고 있던 부저위의 제70당군, 그리고 바오딩 인근에서 머뭇거리기만 하던 순리안중의 제26군 역시 탕안보의 제13군이 전멸했다는 소식을 듣자 작전 명령을 거스르고 모두 퇴각해 버린 것입니다. 결국 장제스가 고안했던 전선교착에 의한 베이핑 탈환 작전은 제대로 시도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모두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런 오합 시절들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예상치 못한 상황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푸저위의 제70당군의 압박으로 잠시 열세에 몰렸던 도조 히데키의 차월 파견 병단이 샤워이현에서 일본군 5사단에 의해 중국군 13군의 잔여 병력이 붙잡혀 있는 동안 도조와는 푸저위의 제70당군을 집중적으로 추격, 차알성의 성도인 장자카오를 점령해버린 것입니다. 이로써 일본으로서는 생각지도 않게 화북 5성의 통일까지 이뤄냈죠. 이렇듯 베르댕 전투 이래 최대 격전으로 불릴 뻔했던 베이핑 텐진 탈환 작전은 너무나도 무능한 중국군이 쓴 그야말로 바보들이 패배라는 삼루 시나리오가 되고 말았습니다. 중국 군벌의 고질적인 적폐, 즉 자신의 병력을 유지한 데만 급급한 이기심에 저른 군벌들이 군의 명령체계를 무너뜨리고 제멋대로 퇴각해버린 바람에 결국 허리가 끊어져 버린 13군은 전멸해버렸고 그 영향으로 자신들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중국군의 현실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일본의 중국 침략에 대한 그동안의 경과를 다시 한번 복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시리즈가 워낙 기나긴 장편 시리즈인 관계로 다음 컨텐츠로 들어가기 전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내용을 너무 길게 펼쳐놔서 죄송합니다. 1931년 일본은 만주를 집어삼킨 이래 몽골과 허베이 지역을 넘보기 시작했고 이듬해인 1932년 말 러를 침공, 말레이 장성을 넘어 허베이 지역 동쪽 언저리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러자 아직 방어 준비가 덜 된 장제스는 1933년 5월 일본의 협상 제안을 받아들이고 말리 장성과 페이핑, 텐진라인 일대를 비무장지대로 한다는 정전협정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지금의 베이징, 베이핑은 당시 중국의 최전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망해버렸다지만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의 수도로서 700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존속됐던 제국의 수도였는데도 말이죠. 그러나 신생중앙민국의 수도가 난징으로 정해지자 장제스는 베이징이라는 이름마저 베이핑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결국 중국 최대의 도시를 헌시작처럼 버려버린 것이죠. 이런 장제스의 행위, 이에 관한 좀 더 상세한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역대 중국 왕조 중 송나라를 필두로 난징을 수도로 정한 나라치고 융성한 나라가 없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어쨌든 굴욕적이긴 했지만 장제스는 일본과의 휴전으로 잠시 숨을 돌린 사이 공산당 토벌에 진력했습니다. 이에 국민당의 공세에 밀린 공산당은 대장정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 세력이 약하던 상태로 산시성까지 도주, 간신히 예난의 근거지를 마련할 수밖에 없게 됐죠. 그러자 이런 정황을 파악한 일본은 장제스와 마오쩌둥 간에 벌어진 제1차 국국내전의 혼란을 틈타 또다시 도발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동시에 장제스를 제거하고 자신의 옛 명성을 되찾으려 했던 장세령은 마오쩌둥과 결탁, 1936년 12월 10일 장제스를 납치해버리는 시한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장제스는 어쩔 수 없이 저온라이의 합작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항일전쟁의 공동전선을 형성한 등의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루고차오 사건이 터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사건으로 장제스는 제2차 국공합작을 선포함과 동시에 일본에 끝까지 항전할 것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한편 당시 일본에서도 정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군부의 젊은 장교들을 중심으로 한 황도파와 노쇠한 장군들을 중심으로 한 통제파가 서로 대립, 권력 투쟁을 벌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두 파벌은 내용의 차이는 있었지만 모두 천황을 중심으로 군권을 강화하자는 데는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1936년 2월 당시 대장상이었던 다카시 고리케오가 군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그러자 황도파의 소장파 장교와 병사들이 도쿄 중심부에 있는 국회의사당, 경찰청, 육군성을 점령하고 내각의 강요들을 살해하는 사건을 일으켰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2.26 군사반란 사건입니다.
그러나 일촉즉발의 내전 위기까지 몰렸던 이 사건은 히로히토가 반란군에게 복귀를 명령하자 허실실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의 전국은 군부가 장악하게 되었고 결국 일본은 군국주의 병국가라는 전체주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죠. 그러면 도대체 중국은 어쩌다가 이리도 일본에게 형편없이 당하기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첫째, 당시 중국은 국제적인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선 이탈리아의 베니토 무솔리니가 1922년 파시스 정권을 수립한 데 이어 1933년에는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까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는 이들을, 특히 나치 독일을 전혀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반전 분위기가 전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고 1929년부터 시작된 세계 경제대공의 여파로 모두 체코가 석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역시 소련으로 공사화된 이후 국가체제 정비를 위해 문을 굳게 닫고 있던 상황이었죠. 당시 만주 주동하고 있던 소련군이 고작 6개사단 뿐이었으니 말입니다. 그것도 2성급 부대로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은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미국은 새로운 멀러주의, 즉 다시는 외부의 상황에 끌려들어가 전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라는 반윌소니언이즘에 경도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당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물론 미국마저 중국 문제에 간섭하기는커녕 관심조차 가질 수 없는 이유였던 것이죠. 이러다 보니 당시 중국에서는 가장 나쁜 이웃 일본이 활개를 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곧이어 등장할 미국의 거인 프랭클린 루즈벨트에 의해 브레이크가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어설펐지만 중국을 지배하고 있던 장제스가 그때까지 군벌의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티벳과 신강 지역은 영국과 소련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었고 허베이, 광둥, 쓰촨, 산지성 등에서 군림하고 있던 군벌들은 겉으로는 장제스에 복종한 듯 보였지만 여전히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나나는 골칫거리 중에 골칫거리, 공산당이 해방구를 선포하고 별도의 독립정부를 운영하고 있었죠. 이렇듯 당시 장제스는 여러 개의 중국 또는 분열된 중국을 통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루고 사건이 터지자 그는 한 번 더 일본과 평화회담을 할 것인가 아니면 승부를 걸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7월 17일 전 인민의 생명을 걸고 투쟁하는 것 이외에 선택의 여지는 없다. 타협은 없다. 이젠 전쟁이다. 라는 선언을 했죠. 그러자 일단 화베이 지역을 점령하고 협상으로 시간을 벌어 전쟁 준비에 매진하려 했던 일본의 계획은 틀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들 역시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전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게 됐죠. 이에 7월 26일 진화주동군, 관동군, 조선군 등 3만 명을 동원 어쩔 수 없이 베이핑과 텐진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작전을 개시한 지 이틀 후인 9월 28일에 베이핑을 30일엔 텐진을 각각 점령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중국이 평화를 구걸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만주국처럼 화베이 지역에 안정된 괴뢰 정부를 수립한다는 꿈에 부풀어서 말이죠. 하지만 이런 일본의 바람은 장제스의 절대 협상 불가 방침에 따라 꿈으로 그치고 맙니다. 그리고 앞서 리뷰했던 베이핑 텐진 탈환전을 시작으로 전쟁 기간 내내 그 어떤 협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어찌 보면 이때부터 일본의 중국 침공 계획은 실패인지도 모릅니다. 원래 일본의 대중국 침공 전략은 지역 침공, 괴뢰 정부 수립, 지역 침공, 괴뢰 정부 수립 등의 공식대로 차근차근 또는 야금야금 그리고 안전하게 도모하려 했었는데 말이죠. 어쨌든 이렇게 두 나라는 중일 전쟁이라는 거대 전쟁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예고했듯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베이핑은 오랫동안 중국의 수도였습니다. 어느 나라든 수도를 잃는다는 것은 자존심을 잃는 것이죠. 더구나 베이핑, 즉 베이징은 우한, 광저우, 난징, 상하이를 연결하는 철도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유산 또한 차고 넘치는 곳이었죠. 하지만 장제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장제스가 외놈들에게 조금도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했다고 수차례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전쟁 수행 지구력이 약한 일본에 대해
종신방어 전술이라는 전략을 마련했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땅덩어리가 크다 하더라도 조국의 영토를 전략상의 이유로 쉽게 내주겠다는 발상, 이것이 과연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일까요? 그리고 그 원대함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런데 그 답의 출발점은 지극히 군벌스러운 장제스의 마인드에 있었습니다. 그 역시 군벌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대한 마인드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려면 당시 국내 정세를 바라보는 그의 정치적 시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보면 페이핑과 텐진은 그저 군벌인 수승조위원의 영토일 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에게 그것은 아무런 미련도 없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여타 군벌들이 장악했던 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던 산시성도 예외는 아니었죠. 대신 그는 이참에 차라리 일본군의 공격으로 각 군벌의 근거지가 사라져버린다면 좀 위험하긴 하겠지만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그간 몇십 년간 진행해도 이루지 못했던 군벌 세력을 일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이라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장제스는 중국 내의 모든 군벌이 일본군의 공격으로 근거지를 잃고 사라지면 나머지 잔여 병력을 흡수, 자신이 장악한 영토에서 자신이 지어낸 중앙군으로 일본군과 전면전을 벌일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참에 군벌의 싹을 말려버리겠다는 생각으로 말이죠. 바로 이런 이유가 그의 종신방어론과 다른 장군들의 종신방어론과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지극히 정치적인 접근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장제스도 예상치 못한 일이 나중에 벌어지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발가락 때만큼도 생각하지 않았던 공산군에게 뒤통수를 얻어맞고 대만으로 쫓겨간 국민당 정부의 대만 파천, 즉 국부천대였던 것이죠. 아마도 마오쩌둥은 이런 장제스식 종신방어 논리를 간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그는 우리는 우리 힘의 단 10%만을 대일항전에 쓴다. 라는 전략을 세워놨던 것입니다. 어쨌든 장제스든 마오쩌둥이든 자신들의 정치적 욕망을 위해선 나라야 어찌됐든 앳된 병사들과 국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든 전혀 개의치 않는 간악하기 짝이 없는 잔머리로 무장돼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인들의 욕망, 그들의 욕망과 애국 애민 사이에는 항상 이렇듯 멀고도 먼 간극이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혹여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일까요? 민중의 안녕이라곤 단 1의 배려도 없는 독재자의 배타신, 머릿속이 하얘지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루고차오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37년 8월 7일 일본 해군 특별육전대 소속 오야마 이사오 중위가 운전병인 사이토 요조란 1등 수병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상하이 홍차오 공항에 진입을 시도하다 중국군 초병을 사살하고 자신들도 사살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적반하장스럽게도 이 사건을 빌미로 중국에 당장 군대를 상하이에서 철수시키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제법에도 없는 요구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세상에 땡깡도 이런 땡깡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이때 상하이족에 참여하고 있던 영국,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1932년의 상하이 사변을 떠올리며 일본의 주장을 지지했습니다. 가제는 개평이라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그때도 영국, 미국 같은 나라들이 혹시 상하이에서 중국과 일본이 싸움을 하면 자기들 재산이 망가질까봐, 그리고 만약 싸움에서 중국이 이기기라도 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다시 중국에 돌려줘야 하니까 그게 아까워서 일본 편을 들었던 거예요. 제국주의라는 더러운 걸레들은 아무리 빨아도 걸레들인 모양입니다. 그들의 몸속에는 제국주의라는 속성이 이미 DNA화돼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속성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상황이 이런 꼴로 돌아가기 시작하자 상하이 주둔 중국군과 이에 호응하는 상하이 거주 중국인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에 상하이에는 외교적 긴장을 넘어 전쟁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덩달아 그 전후는 화중일대로 퍼지기 시작했죠. 급기야 중국 전역이 전역화된 상황으로 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화베이에서의 육군 승리에 은근히 배가 아팠던 일본 해군은 상하이에서 자신들 소속 장교가 중국군에 의해 사살됐다는 명분을 얻게 되자 육군에 동조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깨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랴오튼과 텐진에 주둔하고 있던 해군 육전대 병력 8천여 명과 그 인근 해역에 대기하고 있던 전투함들을 상하이로 출동시켰죠. 그러자 베이핑 텐진 탈환 작전으로 몸이 두 개라도 모자를 판이었던 장제스도 상하이 사태의 위중을 보호받자 독일에서 파견된 장군 폴 팔켄하우전이 직접 훈련시킨 자신의 보물, 독일식 편제와 최진야 장비로 무장한 최정예 87사단과 88사단을 상하이에 투입하기로 결정합니다. 앞서 언급했듯 상하이라는 도시가 가진 가치는 베이핑이 지닌 가치와는 완전히 차원이 달랐으니까요. 그것은 상하이가 중화민국의 수도이자 자신의 근거지인 난징의 관문이기도 했기에 상하이 함락은 곧 수도인 난징 역시 일본군의 수준에 떨어질 가능성을 마른다는 의미였고, 이후 자신의 정치적 운신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장제스 입장에서 상하이에서 피어오르는 전운이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예민한 문제였던 것이죠. 어쨌든 8월 19일 그는 87사단과 88사단의 상하이 출정식에서 해안선을 봉쇄해 외놈들이 상륙을 무조건 저지하고, 만약 단 한 놈의 외놈이라도 육지로 기어 올라오면 기필코 바다에 수장시켜버려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상하이를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 라고 훈시합니다. 자, 이제 끔찍했던 상하이 전투가 벌어질 시간이 온 것이죠. 그런데 과연 신승일지라도 중국군의 승리가 이곳에선 구현될 수 있을까요?